점점 더 문제는 개인화되거든요.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내가 나를 지지하고 환대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일 때 생각하지 않아도 건강한 대비책들이 적혀 있잖아요. 저를 구원하는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나 사용 설명서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제품 사용 설명서 보면 후반부에 이 제품 고장나면 이렇게 고치세요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내가 고장나면 이렇게 고치세요라는 느낌처럼 보이거든요. 사용 설명서 한 권을 들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저의 관점이 아까 이제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바닥의 정의는 결국에는 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늪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줬을 때 늪이라는 건데 그 늪에 대한 경험도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내 인생에서 이제 두 번의 힘든 시기를 봤을 때 이제 29세와 38세로 나누는데 29세 때 이 바닥이라는 건 나한테 되게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단단해서 뭔가 이렇게 오히려 바닥이기 때문에 뭐 천장을 못 올라가고 머리 찍는 느낌도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문제가 명확했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확실하다는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어떤 상황이 명료했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명료했고 또 그것이 어쨌든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 안에서 원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너무 나를 혹사시켰기 때문에 명료했어 모든 게.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막막했을 뿐이지 명료했단 말이에요. 나의 문제 상황은 기업에서 조기 퇴사자여서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고 정신질환도 나을 기미가 안 보이고 모든 게 명료했어. 단지 그게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뿐이에요.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게. 그랬는데 늪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계속 더 상황이 나빠지고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모든 외부적인 상황들이 나를 계속 수렁으로 밀어넣는 거야. 약간 죽으라고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실 38세 때는 겉으로 봤을 때 제가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잘 풀리던 때였어요. 이 30살 초반부터 열심히 쌓아왔던 그 나무들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그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저 친구 요새 너무 잘 되고 있다. 근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근데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엄마가 그 암 사기 판정을 갑자기 받으셔서 근데 너무 갑자기였던 게 그냥 롯데마트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가다가 이렇게 눈이 온 날이어서 미끄럽나 봐 신발이. 그래서 약간 미끄러져서 여기 갈비뼈 좀 아픈 것 같다고 정형외과를 갔는데 어머니 지금 갈비뼈는 이상이 없는데 폐에 뭐가 허연 게 껴있다. 그래가지고 병원 갔는데 폐암 사기 같다고 갑자기 나온 거예요. 우리 엄마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한 1년 미만의 어떤 그 생존 예측을 하는 사귀면 진짜 그냥 수술할 수 없는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12월이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아직도 기억나요. 제 여동생이랑 둘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케이크를 사러 가다가 잠깐만 야 근데 내년에 엄마 없을 수 있어? 이러다 둘이서 막 갑자기 길에서 후두둑 울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누구나 그렇듯.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진짜 엄마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 여동생은 회사원인데 막 월차 연월차 다 끌었으면서 엄마를 간병하고 저는 막 강연 있던 거 막 이제 위약금 물어드리면서 다 취소해서 막 엄마 옆에 붙어 있고 돌아가면서 막 그렇게 엄청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게 올스톱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약간 거의 장래를 좀 반려자처럼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외도를 하다 걸린 거예요. 외도를 했다. 외도를 하다가. 근데 몰랐어요 처음엔. 왜냐면 엄마한테 정신이 너무 뺏겨 있어서 이 친구랑 사실 너무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연락 빈도도 엄청 줄어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야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막 엉엉 울었고 이런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거는요? 아니 그 뭐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다리. 그러다가 이게 제가 캐물었는데 말이 막혀서 너 뭐야? 너 뭐야? 그러니까 약간 코난처럼 이렇게 약간 풀어간 거네요. 이렇게 근데 저는 워낙 엄마에게 정신 팔려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다 그냥 잠깐 뭐 이상한데? 이러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하게 근데 이미 되게 오랫동안 외도가 이어져 왔었고 제가 왜?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우리 너무 오랫동안 좀 그 관계가 없었지 않냐, 섹스가 없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일 욕심이 많아서 너를 방치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진짜 우리 엄마가 1년 내로 죽을 수도 있다잖아. 내가 그래서 막 울면서 네가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너 미쳤어? 너는 동물인가? 넌 사람이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엉엉 울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엄마 그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그래도 내가 기댈 때가 있었. 왜냐면 가족에게는 제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의 문제가 생기니까 리더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장이 아닌 느낌이 심리적 가장이 아닌 느낌인 거예요. 제가 막 다 알아봐야 되고 동생도 아직 동료하고 있고 그래도 내가 연인에게 좀 기댈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연인이 그렇게 나의 그 마음을 완전히 배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왔고 인간관계에서 기댈 때가 진짜 단 1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었죠. 그런데 그때 그래도 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려고 내가 그래도 커리어에서 잘 그래도 되고 있으니까 물론 맨날 엄마 간병하다가 맨날 울면서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울다가 막 북토크 가고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내려와서 막 웅웅 울고 이랬거든요. 그래도 일이 많고 일이 많아서 내가 돈을 벌고 있어서 엄마 병원비 되고 뭐 하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커리어가 막 박살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썼던 그러니까 칼럼 중에 하나를 모 대기업에서 표절을 해가지고 본인들 카드 뉴스로 만들었는데 그게 엄청 바이럴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재열 씨 이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링크 좀 들어가 볼래요? 이러고 들어갔는데 내 글이 카드 뉴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나는 이 기업에 내 글을 제공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썼던 칼럼이 이렇게 다른 플랫폼의 카드 뉴스가 돼서 근데 막 30만 넘게 조회수가 나왔어. 밑에 광고도 붙어서 광고 수익도 꽤 나왔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는 막 알아봤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근데 기업 법무팀 너 못 이긴다. 근데 내가 피해자인데 왜 못 이길 건 또 뭐야? 근데 형 그냥 거기 그 광고 수익 많이 났을 테니까 그 형식적으로 항의하고 광고 수익 그 나한테로 보내라 니네 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적당히 타협하세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지. 내가 그 광고 수익이 뭐 몇백만 원 났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컨텐츠가 도용당했고 내가 그래도 나름 이름이 알려진 작가인데도 이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나보다 더 주니어인 작가들은 수없이 이런 대기업에 표절당해도 항의도 못할 텐데 나는 이걸 싸워야겠다. 저희 면허증도 없어서 교통법도 모를 정도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막 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진짜 좀 어떻게 보면 궁금한 게 앞단에 터진 것들이 있었잖아요. 터진 것들이 있었으면은 좀 사람이 타협할 만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쵸. 근데 왜냐면 사실 이제 이게 약간 정의가 인생이 아니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만큼은 내 자존심이다. 가족도 지금 막 전쟁터가 됐어. 내 사랑도 박살이 났어. 근데 내 커리어라도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어서 이 모든 상처에도 내가 돈을 벌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내가 표절당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내 커리어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수없이 앞으로 일어날 표절들에 무기력해질 것 같은 거예요. 내 커리어도 이거는 하나의 잠재적인 시그널일 뿐이지. 내가 아침에 8시 반에 일어나서 9시에 울면서 엄마 집에 가요. 엄마 집에 가서 간병을 해요. 그리고 오후 대여섯 시쯤에 동생이 퇴근하고 온 바통터치 해보면 복도에서 꼭 걔가 또 기다리고 있어. 다시 만나주면 안 돼? 그럼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꺼지라고 하고 그때부터 울면서 그 대기업 법무팀이랑 그 막 소장을 써요. 밤마다. 그러면 12시가 넘어요? 그럼 그때부터 눈물 닦고 난 또 뭘 하냐면 내 본업을 해야 되잖아.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 고민을 들어주는 걸 멈출 수 없잖아. 12시부터 한 새벽 2, 3시까지 사람들 고민에 답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진짜 좀 느껴지는 게 번아웃도 그냥 번아웃이 아니라 한두 개만 터져도 번아웃인데 이거는 진짜로 쉬지도 못해. 근데 일은 계속 터져.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바닥 그 아래의 늪 계속해서 그 무기력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 무기력감을 어쨌든 간에 이겨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살아 나오셨는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기록만으로 이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 때랑은 달랐어요. 왜냐면 그때는 기록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많구나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기록을 시도해봤거든요. 제 친한 글쓰기 치유 모임 대표님 내에 가서 익명으로 글 써올리면 서로 위로해주는 거 있었거든요. 아무도 내 걸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겪지 못하는 일이잖아. 무슨 대기업 법무팀이랑 왜 싸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대요. 저분이 겪는 일이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앞으로도 못 겪어볼 일 같아서 뭐라고 위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분은 너무 비현실적일 정도로 드라마 같아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도 약간 후자의 느낌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던 건 공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 회사를 우울증 때문에 그만두고 이 무직 기간이 너무 길었어라는 29살 때는 말하면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라고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손을. 근데 이거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 친구들한테 말해도 제 친구들도 대부분 직장인일 거 아니에요. 물론 작가 되고 나서 만난 인맥들도 있지만 진짜 오랜 친구들은 다 거의 직장인이거든요. 얘기하면 어떡하냐 진짜 이렇게 얘기하거나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야 진짜 내가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할게 절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할게 이런 말밖에 못하고 그냥
해결은 안 나는 채로 위로 공감도 사실 잘 안 되는 채로 친구들까지 내 걱정을 그냥 한 덩어리 짊어지고 가는 느낌인 거예요. 부모님도 자식 문제지만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부모님도 사실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생 사셨던 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감을 할 수 없었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약간 내가 혼자서 이겨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더 막막한 거예요.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 깊이는 또 엄청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뭘 느꼈냐면 상담가가 된 이후에 제가 많이 겪은 거는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 뭐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부고를 진짜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이랬겠구나를 진짜 알겠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은커녕 계속 더 나빠질 것 같고 계속 더 나쁜 일이 중첩되니까 왜 옥상달빛 노래 중에 수고했어 오늘도 보면 왜 나쁜 일은 한 번에 일어날까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몰리니까 더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늪으로 더 빠지고 계속 매일 아침마다 생각한 건 이번엔 뭘까? 가족도 붕괴되고 있고 사랑도 실패했고 작가로서의 일도 지금 송사를 겪고 있는데 그럼 이 다음에 나빠질 수 있는 건 또 뭐지? 뭐가 나빠지지? 뭔 비보가 또 날아올까? 근데 주변에서는 얘기했을 때 너무 드라마 같은 일이어서 공감을 하기가 어렵고 다 같이 그냥 눈물만 흘려주고 그러니까 걱정만 끼치는 것 같으니까 입을 닫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진짜 대로에 뛰어든 거예요. 대로예요? 네, 수원 사는데 제가 수원역에 그 세류 차도라고 제일 큰 10차선 차로 있거든요. 블랙아웃이 와서 저도 모르게 몸이 그냥 그쪽으로 가요. 네, 그거는 저 기억이 없어요. 근데 팍 해가지고 그때 정신이 확 났었거든요. 그때 너무 놀란 거죠, 저도. 아, 이건 안 된다. 그때 느꼈고 근데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그동안 바닥에서 고통받고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줬던 사람들 끝이 저거라고? 너무 수많은 절망을 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는 것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이건 내 목숨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껏 상담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 비보를 듣는다면 얼마나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찾아 나가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일단 진짜로 늪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어요. 집에 가서 힘을 빼야겠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말겠다라는 느낌의 긴장 상태에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매우 전투적인 상태였어요. 막 싸우고 법적 소송을 하고 근데 엄마는 이 일이 있는지를 한 몇 개월만 모르셨거든요. 왜냐면 아픈 엄마한테 걱정을 끼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별일 없어. 일 잘 되고 있어.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 모든 게 사실은 되게 용 쓰는 상태잖아요. 그걸 좀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서 일단 내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는 시간 한 7, 8시간 동안만이라도 완전히 내가 스스로 힘을 빠질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늪에서 빠져나가려면 용 쓰는 것 때마다 더 가라앉는 것 같고 사실 나는 기력이 이미 빵인데 더 용 쓰다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자는 순간만큼이라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다. 마음이든 몸이든. 아, 그 전에는 약간 불면이 좀 심하셨었나 봐요. 짰고 자기가 싫었죠. 왜냐면 자면 내일이 오잖아요. 내일은 더 안 좋은 또 일이 지옥이 생기니까. 그리고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와 표절 당했고 뭐 당했고 뭐 했는데 이제 또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내일이 오는 게 너무너무 싫고 이랬는데 그리고 그 몇 달 사이에 제가 이 집을 바라보니까 왜 내가 못 쉴까 집에 오면 물론 걱정 때문이기도 한데 집이 쓰레기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쓰레기예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진짜 뭐 과자 봉지랑 뭐 배달 음식 안 치운 거 싱크대에 막 한 7, 8개 있고 막 초파리 끓고 집이 쓰레기장이 돼 있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정말 바깥에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왔으니까. 그렇죠. 간병하는 마다들로서 그리고 정말 스토킹 당하는 피해자로서 뭔가 표절 피해자로서 계속 소리치고 막 외치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공감 가요. 왜냐면 저도 막 일 진짜 많을 때가 있거든요. 감히 이게 비교할 순 없지만 일들이 많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게 다 터지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은 진짜 저도 다 미루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겪었던 거에 비해 한 몇 배는 더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 이거 진짜 어렵사리 주변에 친구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저랑 장르는 다르죠. 보편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뭐 저처럼 이런 소송을 하고 이런 일은 없지만 근데 누구나 한 40 전후가 되면 이 정도로 나쁜 일이 확 몰려온 시기라는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인생 선배님들은 다 한 번씩 있었고 5, 60대 선배들은 보면 그냥 내용만 조금 달랐던 거예요. 누군가는 뭐 진짜 남편의 뭐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 뭐 회사 뭐 권고 사직이 겹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이렇게 그 조합이 다를 뿐이지 인생에서 정말 끝없이 나쁜 일만 생겨서 전화 오는 게 두렵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운 시기는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프리랜서고 바깥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소스가 좀 특이했던 거지. 그 모든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또 저의 삶을 보면서 아, 이게 집이 쓰레기집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눈을 감고 싶은 환경들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쉬는 집마저도. 그러니까 밖에서 수없이 내가 정말 다윗과 골리앗처럼 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에 압도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또 나를 압도하는 골리앗이 있어. 며칠치의 쓰레기와 몇 주간 버리지 않은 재활용과. 근데 하루 이틀은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집에서 정말 그냥 죽은 듯이 자고 싶. 이러고 누워서 과자 먹다가 썬칩 먹다가 납두고 뭐 이렇게 했던 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오는 게 싫으니까 계속 마지막까지 이불을 덮고 있다가 던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 맞아. 아, 뭔지 공감 가요. 진짜 공감 가요. 그러니까 이불이 개판돼 있잖아요. 이불이 깨끗하게 펴져 있지 않고 막 꼬여 있으면 그 이불이 뭔가 그 위에서 과자를 먹게 돼. 뭔가 이불이 깨끗하게 만약 호텔처럼 펴 있다? 그럼 거기 올라가서 과자 안 먹어요. 날 더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죠. 맞아. 환경에 따라.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불 위에서 과자 먹고 가스 쓰레기 떨어지고 그러면 어차피 지저분하니까 과자 봉지도 쓰레기통까지 안 가고 기력 없으니까 협탁에 놔버리고 막 쌓여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불과 한 보름 정도 만에 집이 쓰레기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엄두가 안 나요. 왜?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에 압도돼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데 집에 쓰레기장이 되니까 그냥 어떻게 되냐면 가장 덜 지저분한 구석에 가서 이렇게 누워요. 일단 집부터가 지옥인 상태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왔을 때 편안하게 이완되는 늪에서 진짜 힘을 빼야 떠오른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일단 더럽진 않아야겠구나. 근데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움을 청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정말 그 바닥을 그래도 찍고 올라온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을 청하는 게 좀 그래도 익숙했어요. 수원에 살고 있는 정말 미안한데 집 좀 치우러 와주라. 내 사정을 다, 왜냐면 내 사정을 다 아는 친구라서. 그 친구 와서 보더니 근데 사실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분량인데 너는 진짜 못했겠다. 너무 힘든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군말 없이 이제 75리터짜리 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버려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딱 두 가지를 했는데 진짜 아침에 나갈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이불 펴서 정리해 놓고 그 신발 벗는 현관 있잖아요. 신발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신발 딱 놓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심리학 논문들을 봐도 여러 가지 논문에서 그런 그 집으로 귀가했을 때 심리적 안정감 차이가 20-30% 이상 난다라고 그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동생이 그러면 이제 조금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맨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겠네요. 그럴 수 있죠. 집에 왔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신발이 엉망이다, 재활용이 남아있다, 이불이 정리되지 않아있다 이러면 안 할 거여도 과업들이 일단 있는 상태로는 완전히 쉬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 과업이 있다는 그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근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솔직히 안 한다? 근데 뇌에서는 과업이 존재한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쉬지 못해요. 근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또 거기서 죄책감이 생기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거 해야 되는 때가 맞아. 그 생각 맨날 해요, 저. 맞아. 그래서 제가 집에 왔을 때만큼은 저거 해야 되는 데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어나서 1분, 2분이잖아요. 이불 쫙 펴놓는 거 1, 2분 안 걸리거든요. 30초 정도거든요. 탕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정말 진짜 양치랑 세수도 못할 만큼 힘들어 죽겠는데 맞아. 항상 첫 스케줄은 거의 엄마 집 가서 간병하는 거 엄마 나 5분만 조금 늦게 갈게 미안해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리고 신발 하고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침에 내가 너무 지쳐있는 저녁에 나를 위해서 환대의 마음으로 준비를 해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지만 나 혼자 살지만 일단 정돈된 내 집이 그래 이제 수고했어 여기서는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쉬어 라고 말해주는 느낌. 약간 그 블로그 자문자답이랑 좀 비슷한 결이긴 하네요. 왜냐면 두 개의 페르소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 낮의 장재열과 밤의 장재열이 있는 거잖아요. 낮에요 선생님? 아침이요. 오전에 나와 저녁에 그쵸.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오늘도 지옥 같을 거야 라는 마음은 있어도 저녁에 진짜 완전 털려서 오는 나보다는 약간의 에너지가 남아있잖아요. 약간을 저녁에 나를 환대하는 데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매일매일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진짜 이 집이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니까 일단 여드레 누우면 돼. 그렇게 잠드니까 잠이 들더라고요. 잠이 드니까 아침에 일어나지니까
그 다음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단한 걸 하지 않았고, 근데 물론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정말 바닥에 있을 때는 이불 정리하는 에너지 내는 것도 저는 위대한 정도의 용기였다고 생각하고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쥐어짜낼 수 있는 최대치였는데 그거를 적재적소에 썼던 것 같아요. 예전에 20대 때의 그 상태에서는 내 힘듦을 타인들의 공감과 지지와 환대로 제가 회복해 나갈 수 있었다면 30대 후반이 돼서는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 이제 혼자가 헤쳐나가야 되는 시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남들이 날 도울 수가 없는, 그리고 우리가 20대를 지나서 30대, 40대가 돼가면서 점점 더 문제는 개인화되거든요. 그쵸. 20대에 겪는 문제는 비슷비슷해요. 취업의 문제, 퇴사의 문제. 근데 30대, 40대가 되면 지극히 개인화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뭐 기혼자, 유자녀가 돼서 울어주러 달려와줄 수 없는 현실도 생기고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내가 나를 지지하고 환대하는 법을 배운 거죠. 그게 저는 엄청난 큰 자산이 됐죠.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거에서 이렇게 이제 자생력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 얻었던 어떤 영감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쓰신 게 이제 마이크로 리추얼이라는 책이신 것 같은데,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되게 좀 놀랐던 것 중에 한 개가 거기서 나왔던 단어 같은 것들이 되게 직관적이었거든요. 막 산책도 아니고 마이크로 산책 막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전 마이크로 산책이 진짜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산책 같은 경우는 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사실 2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해본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 시간을 내? 30분도 힘든데. 예. 좀 지겹기도.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38세 이전까지 뭐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칼럼을 쓰면 힘든 일이 있을 때 꺼내어 말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라는 메시지가 되게 주였는데, 이 일 이후로 내가 나를 살리는 법도 알아야겠다. 왜냐면 언제나 내 고민을 꺼내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누군가는 날 도와주는 일이 더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마지막 최후에는 내가 나의 구원자가 돼야 된다는 걸 느꼈고, 그때 이제 그 제가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던, 또 번아웃에 대해 훨씬 더 오래 연구하신 그 서울대 정신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계세요. 그 선생님이랑 포럼을 같이 하면서 뭔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소진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회복시켜야 되냐 했을 때, 등산을 할 때 허벅지가 지쳤을 때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로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좋다는 거예요. 조금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국인들이 뭐 예를 들면 등산을 하다가 허벅지가 지쳤다고 해서 자기 허벅지를 때리면서 이 병신 같은 허벅지는 내 허벅지만 제일 약해서 남들은 한 번에 안 쉬고 다 올라가는데 나만 여기서 맨날 지쳐 씨발 이렇게 말하지. 그렇죠.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마음이 지치거나 정신이 지쳤을 때는 왜 나만 이렇게 나약해가지고 남들은 잘하는데 인생이란 산을 오를 때 다 안 쉬고 저렇게 잘 가는데 나는 계속 멈춰 설까라고 막 마음을 때린다는 거예요. 허벅지를 때린다고 산을 올라가지지 않고, 마음을 때린다고 인생이란 산을 더 올라가지지 않는데, 이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마음을 때리는 건. 나 근데 그 윤대영 교수님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지. 그러면 산에서 허벅지가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를 마음에도 적용해보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3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탐색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허벅지 아플 때 산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지 않거든. 경사에서 앉으면 떼굴떼굴 굴러 내려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앉을 만한 돌 있나, 바위 있나, 뭐 벤치 없나 이렇게 봐요. 일단 거기까진 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휴식을 실천하죠. 그 바위에 일단 앉아서 쉬잖아요. 그리고 3단계가 섭취를 한단 말이에요. 초콜릿을 먹거나 물을 먹거나 또 걸어갈 수 있는 영양을 나에게 넣어줘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그렇게 탐색하고 휴식을 실천하고 섭취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리추얼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리추얼이. 리추얼이 이제 매일매일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 한 10분, 20분 내의 시간을 들여서 반복하는 습관적 행위. 근데 루틴은 막 이렇게 성장이라던가 뭔가 발전을 위한 것들이 많잖아요. 영어 공부 루틴 뭐 이런 것들. 미라클 모닝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하기 귀찮고 번거롭고 뭔가 힘들어도 그게 쌓이면 미래에 뭔가 좋은 게 될 거다, 이런 느낌인데, 리추얼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회복되고 평안해지는 걸 골라서 10분 이내로 되게 짧게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맞다, 나도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멈출 수 있는 바위처럼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짧게라도 찾아보고, 그때 내가 핸드폰 잠금 앱을 잠그고 쉬었어요. 그것도 마이크로 리추얼인 거. 네, 핸드폰 잠금 앱을 사용해서 핸드폰을 잠궈버리고, 저는 핸드폰으로 무슨 모든 사건이 일어나. 거기서 오늘 이 소식. 재열님 이 메일 좀 봐주세요. 재열님 문제가 터졌어요. 뭐 이러니까 잠그고 그 10분 동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쉬면서 내 마음에 초콜릿이 될 수 있는 거, 오이가 될 수 있는 거, 생수가 될 수 있는 거, 스니커즈가 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았는데, 그게 리추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탐색, 휴식의 실천, 섭취,
나에게 좋은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작은 것들, 그게 리추얼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뭐 마이크로 산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거든요. 뭐 자문자답 글쓰기도 있었고. 마이크로 산책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 생소하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책에 한 20개 정도의 그런 리추얼들을 썼는데, 마이크로 리추얼이라고 왜 했냐면 한국인들한테 이렇게 권해보니까 10분도 길게 느껴. 한 매일매일 5분 정도 할 수 있는 리추얼을, 테라피를 개발해서 권했던 거거든요, 책에. 그래서 10분도 길다, 5분 마이크로 리추얼을 해라. 정말 작은. 근데 유일하게 몇몇 개가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이제 인용해 온 건데, 마이크로 산책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마이크로 산책은 미국에서 유행한 거예요. 2008년에 뉴욕의 브루클린의 직장인들이 트렌드처럼 이미 해오던 거를 소개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거긴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m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같은 경로를 걷는 건데, 100m 하니까 감들이 안 오실 텐데, 사실 이제 성인 남성 걸음으로 100m 그냥 조금 빠른 보폭으로 오면 1분 30초? 2분 안 걸려요. 엄청 짧은 거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5분 정도 걸리게 엄청 천천히 걷는 거예요. 매일 같은 경로를.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미국 사회는 번아웃을 겪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8년 이후에 이제 2010년대 이렇게 가면서 미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왜 콰이엇 퀴링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그런 문제가 오면서 일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력 의지가 많이 떨어지고 어떤 삶에서 무력감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수록 재밌냐? 아니잖아요. 삶이 무료해지거든요.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지고. 그때 이제 이들이 자생적으로 시작한 게 마이크로 산책인데, 그러니까 느리게 걷는다라는 게 핵심이고 매일 같은 경로를 걷는다는 게 핵심인데, 매일 거기를 0.5배속, 0.4배속으로 걸으면 자연스럽게 평소에는 못 보던 것들이 보여요. 어떤 게 뭐냐면 진짜 이렇게 걷거든요. 거의 이 정도 속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걷던 사람이 이렇게 정말 걷는다. 이 정도 속도로 걸으니까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 맞다. 계절의 변화가 보여요. 어제까지는 낙엽 여기 다롱대롱 하던 게 다음날 가니까 그거 떨어졌다. 그 낙엽 떨어졌다. 이런 게 보이고, 그리고 서라운드가 들려요. 야, 우리 아파트는 새가 진짜 많네? 참새인가? 이런 게 들리고,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건, 전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맨날 저 푸들은 할머니가 데리고 다니셨는데 오늘 할아버지가 나왔네? 약간 관찰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순간 현재를. 그런 식으로 이웃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매일매일 마이크로 산책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똑같은 하루가 한 개도 없어. 근데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의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는 어떤 시각적 예민함을 처음부터 길러나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왜냐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시각적 변화예요. 이게 계속 습관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산책 코스에 매일매일 다른 시각적 예민함을 발견하던 게 사실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공감각적 예민함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맡고, 그러면서 이 산책 코스가 매일매일 다르네 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매일매일 다르네 로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 건 거죠.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 게, 저도 이제 번아웃 오고 이럴 때면 이게 지금 너무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도 있고, 과연 나아질까? 변화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은데, 그걸 전환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엄청 애쓰면서 사는 것 같은데 맨날 제자리인 것 같고, 바뀌는 거 한 개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화를 발견하는 눈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가변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내 삶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거라도 보여요. 내 얼굴이 실시간으로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거라도 보여요. 그거 슬프지 않나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파지티브도 네거티브도 변화를 느끼는 감각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삶이 계속 안 바뀌고 계속 반복된다, 계속 쳇바퀴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이나 내 삶을 가치 없게 느끼게 돼요, 약간. 특히 하루하루도 그냥 제끼듯이 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다, 반복적이다, 의미 없다, 하루하루는 맨날 똑같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대충 살다 보면 그 대충이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가치함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모여서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상관없고 가변적이고 변화하고 있구나를 감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변화의 최소 단위인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마이크로 산책에서는 정말 많이 느끼게 되죠. 약간 영화 소울 같은 느낌이네요. 소울, 윤재님은 그 주인공 좋아했을 것 같아, 피아니스트. 그럼요. 네. 저는 그 53호인가요? 그 아기 유령? 아기 영혼? 저는 거기를 보면서 울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소울 본 사람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게, 그 피아니스트에게 이입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랑 나눠지거든요. 이게 이입이네. 그 시기였잖아요. 막 엄청 힘든 시기. 근데 그 아기 영혼이 안 태어나고 싶다 그러잖아요. 태어났어도 인생은 계속 저런 일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죽어서 영혼 돼서 오는 거 보니까 막 사람 힘들었다 그러고 막 사는 거 뭐 괴로웠다 그러는데, 내가 왜 태어나야 돼?
그 애기가 되게 시니컬. 저는 그거 막 계속 울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느꼈던 감각은 이 마이크로 산책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매일매일 그냥 별로 무가치하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힘들어 죽겠고 하루하루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런 마이크로 산책을 포함한 수많은 리추얼들이 오늘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편이 되어주고. 오,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되게 그 번아웃이나 이 힘든 시절이 되게 많았던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막 엔잡러고 막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항상 미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 오늘은 좀 희생하자. 언젠간 다가올 그 미래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자 하면서 이제 막 그 쓰레기도 안 치우고 먹는 것도 대충 먹고 살도 안 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저도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루 종일 울었잖아요. 배달의 민족 시켜가지고 다 먹지도 못할 만큼 한 65,000원어치씩 막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상황이 모든 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건 소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진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거라도 먹자. 그래서 막 튀김 세트 시키고 떡볶이 시키고 순대 간만 먹고 싶어. 근데 순대 간만 안 판대. 그럼 순대 그냥 시켜. 아이스크림 먹을까? 요거트, 요아정 같은 거 막 시키고 그냥 크루아상 하나 먹으면 좋겠다. 65,000원 나와요. 근데 그러면 있잖아요. 다 한 입씩 먹고 남아도 배가 빵빵하거든. 너무 많잖아, 양이. 65,000원치 시켰으니까 다 버려. 버려요? 왜 버려요? 나 실수해서 내일 이 남은 걸 먹으면 또 내일이 망가질 텐데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리바리 싸들고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 가서 막 버리면서 난 쓰레기야, 난 왜 이랬지? 그러다가 혈당 스파이크 와서 잠드는 거예요. 그러면 65,000원 중에 거의 나는 한 12,000원어치 먹고 한 53,000원 버린 거야, 그냥 길에. 그러니까 또 그게 자책이 돼. 다음날 배는 아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나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모를 때는 극단적인 도파민 상태로 가는데 맞아. 이게 정신의학 전문의 선생님들이 두루 말씀하셨던 건데 내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생각하는 것 또한 코르티졸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극도에 지쳐있고 스트레스 상태일 때는 나를 회복시키는 건강한 방법,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못 하겠으니까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주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술, 담배, 배민액 빠져든다, 유튜브 쇼츠. 그래서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아, 그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왜 아시겠지만 핸드폰으로 매일 아침마다 뭐 나는 어떤 걸 할 때 편안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걸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다라는 그 저의 소개 글을 매일매일 한 줄씩 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써서 지금 347번까지 왔는데 핸드폰 메모장 이렇게 키면은 340개의 나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진짜 효과 좋겠다 싶은 것만 나는 노트에다가 옮겨 적어 놓거든요, 정기적으로. 어떤 게 적혀져 있어요? 저는 어떤 거 있었냐면 1번이 나는 빨래방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빨래 돌아가는 백색 소음 들으면 진정되는 사람이다.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저는 동네 온천에 가서 5시에서 6시 넘어갈 때 하늘 노래질 때 앉아 있으면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 회복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다 있고,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집 강아지 똥배를 이렇게 만져주고 있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칠 것 같은 날 바로 배민으로 안 가고 이 노트를 펴보면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되게 많은 방법들이 적혀 있잖아요. 만약에 뭐 오후 3, 4시면 엄마 나 엄마 집에 가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강아지 만나고, 근데 뭐 11시, 12시엔 엄마 아빠는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일찍 주무시니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빨래방 24시간이니까 가서 이제 내 빨래는 없는데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한 10분, 20분 그 백색 소음 듣는 거예요. 그런 나의 정보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일 때 생각하지 않아도 건강한 대비책들이 적혀 있잖아요. 저를 구원하는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나 사용 설명서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제품 사용 설명서 보면 후반부에 이 제품 고장나면 이렇게 고치세요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내가 고장나면 이렇게 고치세요라는 느낌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사용 설명서 한 권을 들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게 저의 관점이 30대 초중반과 30대 후반, 40대 이후에 조금 바뀐 거죠. 타인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도움을 청하고 공감을 나누면서 함께 회복하고 너무 같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사람들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마지막 한 걸음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방법을 알아야겠다. 근데 그게 너무 거대해서는 안 되고 거창해서는 안 되고 아주 사소한 나를 살려주는 나의 구원자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그렇죠.
약간 기가 빨렸어요. 오랜만에서 기가 빨렸어요. 기가 빨렸어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1화, 2화에 끝일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은? 맞이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3화, 4화부터는 함께 오시는 분들 맞이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고 또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됐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공감대를 찾아 나갈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사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콘텐츠든 뭐 인생이든 딱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딱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랑 그다음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꾸준함 저는 그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진심으로 우리가 나누고픈 이야기들과 가치에 대해서 좀 서로 이야기 나누고 좀 전해드리는 시간이지 않았나. 그래서 보신 분들께도 그렇지만 우리 두 사람에게도 이게 우리의 건강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늘 꿈이 그거였거든요.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 보면 시작점이랑 지금 잘 된 거 얘기 있는데 하다가 중간에 잘 안 풀리고 꺾였던 시기 얘기가 많이 없어요. 제일 언론 매체나 미디어에서 말하지 않았던 진짜 완전 암전 시기의 얘기가 전 늘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곳이 가장 단단한 생각과 그 경험들이 있고 그 사람의 성장에 어떤 제일 도움이 되는 변곡점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앞으로 모실 분들께 들어볼 수 있다는 게 저도 한 사람의 리스너로서 너무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가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구독, 조댓글 맞죠? 조댓글. 근데 그거 요새도 하나요? 해야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 댓글, 그 다음에 구독, 알림 설정. 이게 5초 정도면 되는 건데 저희한테는 너무 정말 500초의 감동을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리 감사드리고 마이크로 감동이에요. 마이크로 감동이지. 그쵸. 그래서 꼭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